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 그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인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휴식을 취하셨으니까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발전기. 예,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기.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를 발전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60년대 대공황 등의 여파로 개인의 초점을 둔 사회복지 실천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이루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한 개인마다 해봤자 이게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해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한계를 느끼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방향이 사회 변화 및 사회적 개입으로 회귀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요 발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970년대 생태체계 이론의 등장으로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실천 모델이 등장했던 시기가 요 발전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개별 사회 사업이 발전이 되게 됐는데요. 한정된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모든 클라이언트로 대상과 기능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복지의 흐름을 발전시킨 홀리스라는 사람이 심리사회 모델을 만들었고요. 오토링크라는 사람이 기능주의적인 모델을 만들었고요. 또 페리맨이 문제 해결 모델을 만들었고요. 토마스 등에 의해서 행동주의 모델을 만들어서 이때 이런 주요 모델이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 기능주의적인 모델, 문제 해결 모델, 행동주의적인 모델,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2학년 1학기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때 배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970년대 전후해 가지고요, 네퍼포트가 위기개입 모델, 또 네니드와 앱스테닌에 의해서 가제중심 모델, 또 저머닌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활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화가 진행됐던 시기가 요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 역시 위기개입 모델, 과제중심 모델, 생활 모델에 대한 것은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좀 몇 주 지나서 우리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 생활 모델 뭐 이런 몇 가지 모델을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전기에서는요, 임상사회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970년대 접어들면서 미국은 존슨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공분의 직업과 훈련수당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발전되게 된 게 임상사회복지 사회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임상사회사업은 대인 간의 상호작용, 정신계의 역동, 또 생활 지지 및 관리 문제에 입각한 개입을 지향했던 그런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임상사회사업의 서비스는 심리치료 및 상담, 클라이언트의 중심의 옹호, 자문, 평가 등을 포함하고 사정, 진단, 치료의 과정으로 구성이 돼가지고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은 임상사회 사업 실천의 핵심이면서 인간 발달 이론을 지식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임상사회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직접 임상이라는 것은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본다. 뭐 실험을 해본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실제 한번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것을 임상사회 사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전기의 임상사회 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집단사회 사업이 발전이 됐어요. 요 발전기에. 그래서 개별사회 사업적 모델, 임상적 모델, 일반적 집단사회 사업의 모델, 이 세 개의 초기 모델이 정비됐던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이거 배우겠지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러서 사회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인본주의적인 모델, 사회학습 모델, 목표 형성 모델 이런 모델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회목표 모델이나 치료 모델이나 상호작용 모델, 인본주의 모델, 사회학습 모델, 목표 형성 모델은 기본적으로 집단 사회 사업의 모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 미국의 빈곤과 인구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빈곤과 인종차별에 대한 철폐를 요구하는 흑인의 권리 옹호 등의 시민권 운동으로 전개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서 이 집단 사회 사업이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됐다. 요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발전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론을 배울 때 요거를 배웠을 거예요. 이게 로스만이 1968년도에 지역사회 활동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에 대해서 아마 지역사회 복지론 때도 배웠을 것이고 사회복지 개론에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할 때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기에 이렇게 개별 사회 사업도 발전이 되었고요. 또 임상 사회 사업도 발전이 되었고 집단 사회 사업도 발전이 되었고 지역 사회 조직 사업도 이 발전을 도모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1968년도에 로스만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지역 사회 조직 사업의 모델 외에도 이후에도 근린 지역의 지역 사회 조직, 기능 지역의 지역 사회 조직, 또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 연계, 뭐 사회 운동, 연대 활동 이렇게 5가지 모델이 부과되면서 현대 지역 사회 복지와 문제 해결의 어떤 증거의 틀을 마련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사회복지 실천 발전기 1960년도부터 80년도에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입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사회복지 확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 뚜렷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공공 부분에서 다양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시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복지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복지 국가를 지향했던 그런 국가들이
예산을 이제 많이 삭감을 했죠.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보수당 정권이 이렇게 들어설 때는 이 복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요 시기가 요 확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시기에는 해결 중심의 단기 개입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역사회 내 다른 자원들과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접근이 성행이 되었고요. 절대 진리나 절대적 설명 체계를 밝히려는 연구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서 다중 관점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시기가 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태학적 모델, 또 생활 모델, 또 지역사회 및 가족 중심의 접근법들이 특히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폭넓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었고, 이런 점에서 각광을 받게 되는 시기가 요 확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수용하게 되었고,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 그런 시기가 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개입뿐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처지와 체질에 맞는 개입이 강조되었고요. 또 역할과 개입적인 전략이 다중성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기가 요 확장기에 개별 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개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사회, 정치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가 된 시기고요. 개인이나 가족들과 치료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 및 해설자적인 접근법 등의 매우 독특한 치료적 개입 기법이 개발되었고, 단기 문제 해결 중심의 개입 기법이 개발이 된 그런 시기가 현재까지 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개별 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 이후에 이 확장기에 또 집단 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980년대 초 이후 집단 실천에 필요한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수많은 사업이 등장이 됐고요. 1988년도에 창간된 영국의 정기 간행물, 요 집단 사회 사업이라는 정기 간행물에서는요, 복합적인 가족 집단, 폭력, 보건단체, 아동, 청소년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서 관련자들의 시각을 넓히고 집단 사회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사회 사업, 또 집단 사회 사업, 또 지역 사회 조직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확장기에는 이렇게 확장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사회복지 실천의 확장기에서요, 지역사회 사업 실천의 확장인데요. 사회적 보호와 지역사회 사업의 개념은 상처받기 쉽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에 특별히 주안점을 둠으로써 더욱 강화를 시켰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한 모델이 뭐냐면 권한부여 모델이에요. 예, 권한부여.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모델, 권한부여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70년대 이후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반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을 활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일반 사회복지 실천에서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강점 중심의
강점, 예? 강점 중심의 실천 모델이 이 권한부여 모델이에요. 예, 권한부여 모델, 임파워먼트 모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진단주의 학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기능주의적인 학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단주의적인 학파에서 주장은 뭐냐면 개인의 과거,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만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을 아까 진단주의 학파였잖아요. 그 기능주의적인 학파에서는 기능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한부여 모델, 이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교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건 진단주의 학파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물론 이제 과거의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는 측면도 있지만, 과거를 뭐 알아봤자 그것을 허비하는 대신에 현재 그 클라이언트가 그 문제 상태에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의 접근 방법. 이게 기능주의 학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능주의 학파 입장에서 얘기하는 모델이 권한부여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 강점이 뭐냐.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주변에 가족이 있느냐, 친구가 있느냐, 또 복지관이 있느냐, 또 도와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강점을 바라보는 것이 이 권한부여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개별, 사회사업, 그리고 집단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을 했다.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실천 방법, 지역사회 조직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이 권한부여 모델. 그러니까 원인, 이게 이제 개인이 됐던, 집단이 됐던, 그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 됐던, 특히 개인,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병리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강점 차원에서 그 사람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함으로써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방법, 모델이 이 임파워먼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권한 중심 모델, 권한부여 모델, 또 임파워먼트 모델은요, 클라이언트를 문제 중심이 아니라 강점 중심으로 봄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력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가 건강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혹은 힘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모델이 임파워먼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사회 복지에서든지요, 개별사회 사업이든지 이 집단사회 사업이든지 이 임파워먼트 모델, 강점, 강점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는 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이렇게 보면요. 이제 도입기가 있어요. 도입기. 사회복지 실천의 도입기는 1945년 이후를 우리가 도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이 됐죠. 또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생기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출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이렇게 보면 그 이전은 조선시대 일제 침략기라고 보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1945년 이후로 우리가 도입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945년도 이후는 한국의 왕도 정치가 끝나고 근대로 이행해 오는 시기로 일제시대와 미군정시대가 요 시대예요. 그죠? 우리가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한 이까지 일제 36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됐고요. 45년 8월 15일서부터 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 우리가 미군정하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 남한은 미군이 통치를 하고 저희 북한은 소련이 이렇게 통치를 했죠. 신탁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이 미군정 시대를 겪게 된 그 시기가 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자주적인 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요. 역사적으로는 외부의 힘으로나마 사회복지 실천이 도입되게 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45년에 독립을 하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사회복지 그런 법인, 사회복지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거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자선 사업이 이루어진 시기가 요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개별 사회 사업 실천의 기원은 일제 시대의 방면위원 제도인데요. 요거는 방면위원 그래가지고 조선 구호령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1944년도에 이제 일제 치하에서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는 그 위원들을 우리가 방면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면위원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왕성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의 우리는 착취 수준에서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제도를 도입을 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개별 사회 사업의 실천의 기원을 찾는다면 요 방면위원 제도를 할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일제는 이 방면위원들을 통해서 한국인 지역 유지나 민간인 중에서 임명을 했고요. 이들 방면위원들은 오늘날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을 했던 그런 방면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본격적인 전문적인 개별사회 사업은 1948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사회사업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가 만들어졌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1959년도에는 국립의료원에서 의료사회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입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변천 과정을 얘기하면 이 사회복지 실천의 확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시기가 이제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요 시기를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학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회복지 실천의 학대기란 정치적으로 제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시기를 말하고요. 3공화국, 4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이 4공화국 11.6 사태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것을 제5공화국이라고 하는데 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이때를 제5공화국까지 요 시기를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확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계획에 의해서 공업화 정책이 추진됐고 경제가 안정된 시기가 요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945년도에 독립을 하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뭐 6.25 전쟁,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주 피폐했던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뭐 제일 못 사는 나라, 끝에서 두 번째가 우리 한국이었대요. 남한. 북한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잘 살았고요. 그 끝에서 두 번째 국가였던 것이 이 1960년대에 아주 그 경제개발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뭐 하면서 이 우리가 뭐 복지라는 그런 뭐 나눠주고 뭐 분배하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막 도모했던 그런 시기들이 요때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80년대까지는 주로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장 위주의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그런 시기가 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63년도에요. 사회보장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사회보장의 범주를 사회보험, 공적구조, 사회복지 서비스 이 3개 분야를 포함시켰고요. 공무원연금법, 생활보호법 1961년도에 만들어졌죠. 또 윤락행위 등의 방지법, 아동복지법 등의 시작으로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 시작한 때가 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확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의 법령은 상당히 많지만요. 대부분의 제도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요. 형식적인 것이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질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70년대 새마을 바꾸기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한국의 지역사회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1970년도에 시작된 이 새마을 운동이 지역사회 복지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이 도입되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 사업이 확장됐고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사회복지사로 투입되었고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기술을 발휘하게 된 그 시기가 요 사회복지 실천의 확대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사회복지 실천의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0년 이후에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기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을 만들면서 캐치프레이즈로 국정 지표로 했던 게 사회복지 복지국가의 건설이에요. 복지국가 건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것이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981년도에 각종 이제 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1981년도에 노인복지법도 만들어졌고요. 또 1981년도에 1961년도에 만들어졌던 아동복리법이 1981년도에 아동복지법으로 만들어지면서
보편적,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로 변화됐고요. 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1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각종 이제 좀 사회복지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최저임금제 실시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의 또 명실공히 사회복지 실천이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이제 도약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1980년대였고요.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88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2008년도, 그러니까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200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지급이 되면서 지금 이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국민연금이 지급이 됨으로 인해서 노후의 어떤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시작이 1986년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1987년 공공부조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987년도. 그래서 후에 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동주민센터에 가보면 맨 앞자리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뭐 기초연금을 한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공무원을 우리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해서 합격을 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종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가 198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사회복지 전문 요원 제도가 도입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1997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함께 이전의 개별사회사업, 또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이걸 나누어서 이렇게 교육을 해오던 과목을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을 통합하고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이제 과목이 변경이 됐고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지역사회복지론으로 과목명을 변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과목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1997년부터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1997년도에 정신보건법의 시행으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2008년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이 됐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다. 요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2년도에는 치매관리법이 시행이 됐고요. 2016년 5월에는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이 됐고요. 또 2018년 2월부터는 호스피스, 또 완화의료, 임종가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발전 과정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도입기, 확대기, 성숙기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변천 과정, 역사의 변천 과정, 요것을 이해를 하면 요것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돼서 요 순서대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서구, 특히 영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 한국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서구의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곧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은 좀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 변천 과정 6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두시면 우리 앞으로 배워나갈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